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오늘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하지만 남북 관계 여전히 잘 풀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경선 참여를 놓고 윤석열 전 총장과 밀고 당기기가 한창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여당인 민주당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선 주자들 오늘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인 오늘 여권 주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기리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후 1시 반부터 김대중 대통령 사저기념관을 방문한 뒤 6.15 공동선언 21주년 특별 자담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한 발걸음과 뜨거웠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오후 2시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대선 전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DJ 정신을 강조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후발주자로 꼽히는 박용진, 이광재 의원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른바 빅3 주자들과 각을 세우면서 지명도 높이기에 한창입니다. 범여권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3위로 부상한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이나 당내 경선 연기론을 잇따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이준석 바람으로 빼앗긴 대선 전국의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얻고 있는데요. 첫 시험대가 바로 내일 당 최고위원회가 논의할 대선 기획단 인선입니다. 의뢰 중진들로 꾸려졌던 대선 기획단부터 젊고 파격적인 인물로 채워야 한다는 건데 간판만 바꿔서는 의미가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 반면 간판이라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도 읽힙니다. 네, 국민의힘은 일단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입당 시한을 못 박으면서 당내 주자들에게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데요. 하태경 의원도 오늘 출마 선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에선 처음으로 3선의 하태경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평소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사이인 하 의원은 전당대회 전부터 출마를 고심해 오다가 이 대표 취임 이후 대권 도전 의사를 굳혔습니다.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이어 국민의힘 당내 주자들의 진영도 한층 두터워지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버스 정시 출발론으로 대표되는 공정한 경선 원칙을 강조한 이준석 대표의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당 바깥 주자들의 입당 마지노선으로 8월 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거 전에 당과 보조를 맞추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는 대선 주자로서 국정 운영 능력을 빨리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윤 전 총장 측은 앞서 공개 메시지로 밝힌 것처럼 모든 선택은 열려 있다.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 이동훈 대변인은 일단 이준석과 윤석열의 시간표가 서로 상충하진 않는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 그냥 입당하는 건 윤석열의 방식이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면서 다양한 국민을 만나 여론을 들어본 뒤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간다는 게 윤 전 총장의 뜻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은 특별히 메시지를 내거나 공개 일정을 갖진 않았는데요. 대신 지난 11일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했던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직 인선 가운데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거론하면서 국민의당과의 협상에 쓰일 수 있다고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안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합의 진정성과 원칙이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일주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 택배 노조가 대규모 집회에 돌입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2차 사회적 합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5천여 명이 1박 2일 동안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합의 결과는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호민기 기자. 네, 서울 여의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홍 기자 뒤로 택배 노조원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집회가 시작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 뒤로는 택배 노조원들이 서울 여의도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노조 측은 오늘 집회에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조합원 5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시점에 맞춰 이곳에서 1박 2일 동안 밤샘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노조는 택배사가 1차 사회적 합의 내용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합의안에는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심야 배송을 없애는 등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런데 합의가 체결된 지 5달이 지나도록 현장에서는 이런 합의안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택배 노동자 임모 씨가 쓰러진 것도 새벽까지 이어지는 과로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째 대규모 집회로 파업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서울경찰청은 이에 대해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겠다고 밝혀 집회 과정에서 다소 충돌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합의를 앞두고 진통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합의도 조금 전에 시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낮 1시 반부터 시작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부와 택배 노사 관련 분야 전문가가 지금 참여해 있는데요. 택배 노동자 과로사 해결 방안을 두고 분류 인력 투입 시점과 임금 보전 방안 등이 쟁점이 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월 1차 합의에선 택배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에서 제외하는 등 과로사 해결 방안이 담겼는데요. 다만 이 합의안을 언제부터 실행에 옮기느냐를 두고 노사가 끊임없이 갈등을 거듭해 왔습니다. 노조는 분류 작업을 대체할 인력을 즉시 투입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택배사들은 분류 자동화기기 등 대책을 마련하려면 최소 1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임금 보전 문제도 또 다른 쟁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 아래로 근무 시간을 줄이면 택배 노동자의 수입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인데요. 배송 물량 하나하나에 매겨지는 수수료를 높이는 등 임금 보전 대책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2차 사회적 합의기구는 내일 결론을 낸다는 게 목표인데 과연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작업 중에 숨진 고 이선호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원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한 사고 관계자 5명 가운데 원청업체인 동방 관계자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작업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됐고 원청 측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돼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 돌풍을 앞세운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초반 인선을 두고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는 지도부를 건너뛴 일방적인 인선이다라는 지적도 터져 나왔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내고 있는 지도부 내 유일한 TK 출신 최고위원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 아니시군요. 당선 축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리저리 이동하다가 보니까 급작스럽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이준석 돌풍 속에 최고위원이 되신 건데 국민과 당원이 어떤 역할을 하라고 뽑아주신 것 같습니까? 사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예. 일반 국민들이나 또는 당원들 만날 때도 예. 차기에 들어설 지도부가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예. 또 돌발적인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을 잘 헤쳐나가려면 좀 중량감이 있고 또 경험이 있는 지도부가 일부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예. 그러면서 저에게 또 그런 역할을 주문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우리 당 지도부가 대선이라는 큰 풍파를 예. 순항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안전판 역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또 중진 그 의원으로서 당원이나- 내년 대선까지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주력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제 회의 시간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최고위가 형해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첫날부터 직격탄을 날리신 겁니다. 작심하고 발언하신 겁니까? 막 그런 것보다는 예.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제왕적 총재 시절에 당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대표와 최고위원 체제에서도 네. 대표가 너무 독주하면서 당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린 예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최고위 전체가 어차피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최고회의를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예. 저는 작심했다기보다는 당연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따로 혹시 이 비공개 회의 때 뭐라고 말하던가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자신도 예. 손학규 대표 밑에서 손학규 대표가 당을 일방적으로 운영해서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취지에 잘 공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음, 조금 전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이 YTN에 출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총장의 권영세, 정책위 의장의 김도읍 의원 유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최고위원들끼리 좀 협의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책위 의장은 아직 전혀 이야기 들은 바가 없고요. 사무총장에 대해서 권영세 의원에게 예, 제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예, 그 이상 특별한 저희들이 특별히 협의를 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도 대표가 이제 누구를 선정을 하고 나서 네, 최고위원들에게 그 의견을 물으면 적절하게 도와줄 생각으로 있는 것이지 대표가 예. 사무총장을 누구를 임명하라 또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군요. 예, 당의 예. 중요한 결정이 최고위에서 걸러지면 아무래도 일방적인 독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이라는 큰 장에서 이제 위험에 빠뜨릴 그런 소지가 적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은 좀 유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권영세 의원이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정책위 의장에는 김도읍 의원. 두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두 분 다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분들이 하신다면 전 적극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의 성공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마지노선을 딱 8월 말로 이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시한을 8월 말로 정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대선 경선 룰이 아직까지 확정되어서 지금 이미 공포가 된 상태가 아니기 예, 때문에 예. 유력 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언제까지라고 하는 룰을 제시하려면 당내에서 대선 경선 규칙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예, 전에 예. 시한을 정해서 입당하라라고 꼭 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네, 그렇다면 경선 룰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제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경선 룰에 따라서 그리고 경선 규칙에 따라서 후보 등록일이 언제다 하면 어차피 후보 등록일까지는 입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정해져야 되는 것인데 예. 그냥 당대표 개인적인 생각 또는 그것을 이제 당의 방침으로 발표하는 것은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입당 마지노선을 당 대표가 8월 말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 등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게 아니고 네, 당헌 당규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 경선 규칙이 있거든요. 예, 그 규칙에 따라서 후보 등록 일자를 정해야 되는데 예, 후보 등록 일자를 정해서 발표를 하면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 분은 결국은 그 후보 등록일 전에 입당을 하고 후보 경선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국민의힘은 그런데 대선 후보를 11월 9일까지 선출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후보 등록일 이전에 후보 등록일이 정해지고 경선 운동 기간이 정해지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후보 등록일 이전에 입당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예, 만약에 후보 등록일을 8월 말로 정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꾸로 당헌 단계에 따라서 경선관리위원회가 정해지고 그 경선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예. 아직까지 그런 아무런 어떤 절차가 없었는데 네. 그냥 당대표의 의견으로 음. 발표하는 것은 저는 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관리위원회도 아직 꾸려지지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대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다른 대선 후보로 홍준표 의원 지금 복당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다는데 맞습니까?
어제 그 비공개 회의에서 예. 배현진 최고위원이 강력하게 네. 홍준표 대표의 입당을 요구했었고요. 예. 그에 대해서 입당 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반대 의견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의원들, 현직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좀 아. 들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예. 절차를 조금 진행을 하고 네네. 아마 최고위의 이 복당 절차가 상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이준석 대표 선출과 함께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이야기가 조금씩 나와요. 뭐 역할론도 이야기 나오고 선대위원장 영입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대책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예. 후보가 정해지면 예. 대통령 후보의 입장에서 가장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위촉을 하고 그분이 또 승낙을 하면 대선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 아직까지 대통령 후보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대통령 후보의 생각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끊겨서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 후보가 정해져서 그 대통령 후보가 예. 선거대책위원장을 모셔오는 것이지 예. 지금 대통령 후보가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그러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벌써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지금 상태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친박계 의원으로 통하고요. 2004년부터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정치 경력으로만 보면 거의 20년째 정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고 또 사면도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것도 이제 당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예. 앞으로 이제 또 의사결정 과정을 거칠 텐데요. 저 네. 개인적으로는 예.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정당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탄핵을 예. 우리 당에서 주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의원 개개인이 그 정치적 의사에 따라서 탄핵을 찬성하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에서 탄핵을 주도한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또 저는 지금 사면을 개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과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열차 타러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예. 하나만 질문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대정치 선배가 되겠죠. 이준석 대표한테는. 최고위원으로서 또 정치 선배로서 이준석 대표에게 꼭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이제 어떤 정치 지도자도 사실은 개인적인 판단이나 또는 예. 개인적인 주장에 좀 그 성급하거나 뭐 저 개인을 돌아봐도 마찬가지로 후회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당대표는 자신의 판단이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미래뿐만 아니라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더 나아가서 대선 국면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고위원들과 공식적인 저 의사결정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최고위원 또는 뭐 당내 좀 중진 의원이든 함께 협의를 하는 노력을 앞으로 해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점을 알겠습니다.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도중에 자꾸 목소리가 끊겼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시신이 없는 묘가 69개나 있습니다. 네, 행방불명으로 시신을 찾지 못한 건데 행방불명자의 신원이 DNA 검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때 전두환 신군부의 포갑에 맞서 민주화를 외치다 쓰러져간 광주 시민이 묻혀있는 묘지입니다. 비탈길을 사이에 두고 묘지 오른쪽에 따로 묘역이 조성돼 있습니다. 41년 전 5.18 때 행방불명된
무명 열사들을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묘는 있지만 안에 유골은 없습니다. 그런데 41년 만에 행방 불명자의 신원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해 시행한 3기 DNA 검사 대상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묘의 주인은 남성으로 당시 33살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5.18 행방 불명자는 모두 84명.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이 가운데 우선 69명의 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유골을 확인하는 5.18 행방 불명자는 속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숨진 이모 중사를 1년 전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간부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부실 변론 의혹을 받고 있는 국선 변호사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유족 측이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에 두 사람을 고소했는데요. 오늘 소환됐습니다. 공군 간부 한 명은 1년 전 고 이모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이 중사의 국선 변호사로 부실 변론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단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의혹 관련자 10명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20비행단 군 검찰 관계자 3명과 15비행단 부대원 7명이 출석했는데요. 15비행단 조사 대상 가운데 일부는 20비행단에서 전입을 온 고 이중사의 신상을 유포한 의혹과 관련 있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21명으로 구성된 국방부 특별감사팀은 공군 본부와 20비행단, 15비행단 등에서 100여 명에 대한 1차 직무 감찰을 마쳤습니다. 국방부는 이들을 상대로 업무 보고와 지휘 감독 체계, 피해자 분리보호 조치와 양성평등 업무의 적정성 등을 살펴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인사 조치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 의뢰될 사안이 있을 수 있어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군 감싸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관계자, 지휘라인, 사건 관련자 등과의 상호 연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은 고 이중사의 부모를 상대로 2차 가해 의혹을 포함한 고소사항과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방부가 계속 수사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중사 부모의 진술을 계기로 수사가 더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군대 전화번호 앞에 지역번호가 없잖아. 왜 자꾸 지역번호 없는 걸로 보낸다. 그러니까 사실 난 지금 인트라넷을 못 쓰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그럼 바꿔달라고 그러면 바꿔줄 수 있나? 이번에 바꿔달라고 하려고. 군 안에 있던 그동안 상담받던 상담관도 지금 수술한다고 개인적인 휴가 내가지고 지금 없고. 입장을 대변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까지는 머리 아파. 네,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성추행을 당한 뒤 조직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이중사의 생전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번 수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여군 변무관 출신 이준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중사 육성 파일 들어보셨죠? 유족 측이 제공한 파일로 7분짜리인데요. 생전에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전화 녹취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이게 생전 녹음이라는 점 때문에 좀 더 가슴이 아프고요. 예.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더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성폭행 이 피해를 받은 이중사가 이렇게 외롭게 이 군이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중사가. 예. 그래서 진짜 방치된 채로 그 사망이라는 예.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된 거죠. 네. 이 이중사 육성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연결이 원활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지훈 변호사님? 네. 예, 나와 계시죠? 연결돼 있죠? 예. 화면이 네. 지금 원활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목소리로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족 측이 제공한 그 파일의 내용을 보면 국선 변호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국선 변호사에 대해서 국내 번호를 알려줘서 통화가 힘들다. 그래서 바꿔달라고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성폭행 피해자와 변호인이 어떻게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됐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군내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네. 이게 군 번호는 굉장히 외부에서 연락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예.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예. 그렇다면 원활한 소통은 기본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피해자 국선 변호인인 경우라면 당연히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선 변호인, 철저히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사람인데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도 안 가르쳐 줬다고 하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족 측이 그래서 아버님이 오죽했으면 이 통화 내용을 공개했겠느냐 이러면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사건이 두 개예요. 하나는 이제 성추행 그 사건 자체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 사건을 그러니까 축소 은폐한 그런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 정황을 보면은 이 성추행 사건에만 많은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가해자를 세게 처벌하는 쪽에만 초점이 맞춰 있고, 이 축소 은폐한 그런 그 구조적인 문제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님도 여군 법무관을 지내셨다고 들었거든요. 군대 안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육성 녹취를 들어보면 또 다른 한 사람 인물이 나옵니다. 성고충 상담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상담관이 수술을 한다고 휴가를 내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상당히 극심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도 밝힌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좀 조치가 안 취해진 것은 국내에서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군에는요 다양한 상담관이 있어요. 양성평등 상담관, 병영생활 상담관, 성고충 상담관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뭐 일이 있어서 휴가를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이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대로 윗선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성고충 상담관이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개인 일정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해놓고 충분히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해놓고 휴가를 갔어야 맞을 건데 굉장히 장기간 휴가를 갔잖아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부대에서는 이 중사를 피해자로 보지 않은 거예요. 피해자로 보지 않았다. 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성고충 상담관 이중사하고 상담을 22차례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걸 다 보고를 윗선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할 의무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 윗선까지도 혹시 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거나 그런 의도가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성고충 상담관의 임무는 피해자를 보호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피해자에 관련된 사항을 지휘관한테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성고충 상담관이 22번이나 상담을 했다면 상담관에 오고 갔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지휘 계통으로 전달이 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데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 윗선까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보세요? 네. 어디까지 이게 예. 지금 책임 소재를 따져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네. 그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거는 되게 쉬운 수사예요. 행위가 예. 드러나기 때문에. 예.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그 부분을 어떻게 밝혀낼 것이냐. 그 부분에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유족 측이 육성 파일을 공개하니까 이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정말 군 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군 법무관 출신이죠. 이준 변호사님 연결해서 알아봤고요. 앞서 방송 도중에 화면에 차질이 있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만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 20만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하반기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도 접종해서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서울 마포구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도 30살 미만 사회 필수 인력자들에 대한 화이자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원래 75살 이상 어르신들만 접종했었는데 오늘은 젊은 층만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160여 명에 달하는데요. 소방과 경찰 등 사회 필수 인력 중 30살 미만인 170여 명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예약해둔 상황입니다. 약국 종사자 등 보건의료인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등 돌봄 인력도 포함됐습니다.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달 동안 화이자 접종을 받을 30살 미만 대상자는 모두 20만 명입니다. 원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분기 우선 접종 대상이었지만 희귀혈전증 우려가 불거져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희귀혈전증 우려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30살 미만 의료 인력의 모더나 백신 접종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 1일 처음 도입된 백신 5만 5천 회분은 전국 45곳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료인과 의대생, 간호대생에게 접종할 계획인데 세부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상급 종합병원부터 접종을 시작한 뒤 중대형 병원 등으로 점차 접종 범위가 넓어집니다. 네, 또 하반기부터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접종하고 있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고 해동 후 5일만 보관할 수 있어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해 왔는데요. 지난달 말 식약처에서 최대 한 달까지 보관할 수 있게 해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접종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모더나 백신 역시 냉장 상태에서 한 달간 보관 가능해 위탁 의료기관 접종에 무리가 없는데요. 방역당국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13,000여 곳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를 조사하고 두 종류 이상의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방접종률이 90%에 도달한 75살 이상 어르신들의 감염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말 인구 10만 명당 15.8명이었던 발생률이 지난주에는 2.3명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률이 높아지면 감염 비율이 줄어드는 추이가 뚜렷하다며 예방접종의 효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 백신이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90.4%의 예방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냉장고 온도에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서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도 4천만 회분을 확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노바백스가 자사 백신의 코로나19 감염 예방률이 90.4%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의 중증 감염 예방률은 100%,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률은 93%. The major takeaways from the study are that we had overall 90% efficacy
which is very high, particularly at a time when there are many variants circulating, in fact, mostly variants circulating during the trial. 이는 미국과 멕시코에서 3만 명에 가까운 18세 이상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노바백스는 백신의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반 냉장고 온도에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생산 백신의 많은 물량을 중저소득 국가들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We need vaccines to go globally, particularly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and our vaccine is uniquely suited for that because it's stable at normal refrigerated temperatures, and that will help. 노바백스는 오는 9월 말까지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까지 매달 1억 회분을 생산하고 이후에는 1억 5천만 회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2천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4천만 회분을 계약했습니다. 그 가운데 최대 2천만 회분이 올해 3분기 안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맞으시면 좀 시간을 그러니까 그래서 공식 일정은 안 잡고 비공개 일정은 더 가는데 일하는 거. 연락하실 수도 있어요. 고영남 씨 들어오세요. 연락하세요. 그렇지 않길 바라죠. 뒤에 있는 민망한. 뭔가 국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참 저 어릴 때부터 다니던 병원인데 이렇게 카메라가 많이 오면 참 의사님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예방 접종을 맞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생각보다는 따끔하긴 하네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대선 경선 버스 정시 출발론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고요. 윤 전 총장의 시간표와 이준석 대표의 시간표가 상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답변도 내놨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합류한 대선 후보가 당력을 모아서 집권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도 했고요.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의 가능한 빠른 결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이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준석 대표가 주사 맞았나 봐요. 네. 예. 좀 보기만 해도 좀 즐겁고 재밌고 그러네요. 예. 예. 네,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는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시기를 8월 말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준석 대표 화법이 직설 화법이지 않습니까? 예. 명확하게 박은 것 같아요. 예. 그래야 그 전에 8월까지는 벌써 출발한 게 타라라고 확실히 메시지를 던졌는데 일단 윤석열 쪽 답변을 보면 국민의힘 입당 시기 방법은 제가 보기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윤석열 쪽 화법이 약간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건 사실이죠. 네.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으로는 100%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쪽의 시간표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보면 일단 입당 시기 방법이나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전 총장 예. 사실상 이제 대변인을 둔 겁니다. 대변인을 뒀고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8월 말까지로 이렇게 시한을 딱 못 박으니까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대변이란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 또 이동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의 말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급하게 합류한 후보가 당력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권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방문하고 싶고요.
당과의 일체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게 뭐 당의 강경보수 입장에 동의하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공존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한 요구도 아닐 뿐더러 뭐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시간표하고 이준석 대표의 시간표가 상충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장해찬 씨의 택시 언급은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저희들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택시 직행한다는 말씀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네, 저 택시 직행 얘기는 윤석열 전 총장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장희찬 정치평론가죠. 정치평론가가 경선에 바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택시 타고 그러니까 뭐 단일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국민의힘 입당해서 경선을 치르겠다라고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양쪽 입장을 주장해 보면 경선에 참여하겠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으로 100% 가지 않는다. 그러면 갈 데가 국민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긴 가는데 다만 윤석열 쪽에서 자꾸 말이 지금 이제 귀에 담는 게 윤석열은 국민들이 소환했기 때문에 그냥 국민힘에 입당하는 것은 윤석열식이 아니다. 뭔가 윤석열의 페이스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대변인이 했거든요. 그거는 그냥 들어가기는 가되 적절한 모양을 어느 정도 갖춘 시점 그리고 갖춘 다음에 들어가겠다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혈혈단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기 필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절한 어떤 조직 규모를 좀 갖추고 모양과 형식을 갖춘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페이스다, 윤석열의 페이스다라고 이제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영입 문제를 놓고서 이준석 대표가요, 상당히 이제 경선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자체 발광체인지 반사체인지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는지도 봐야 한다. 검증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들리거든요. 상당히 센 발언입니다. 저게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 검찰총장 윤석열의 이미지는 충분히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정치인 말하자면 대권주자 윤석열의 면모를 직접 한번 우리들이 보여줘라, 국민들이 보여줘라 이 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 링이 있었다면 이제는 밀림으로 가는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밀림으로 갔다가 그야말로 흔적지 사라지거나 도중하차했던 과거의 대권주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건이라든지 반기문이라든지 이런 걸 의식해서 상당히 젊은 이준석 대표지만 그런 어떤 정치의 핵심을 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국정 철학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국가 비전이라든지 뭐 중요한 정책 노선이라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밝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당신을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강력한 주문이죠. 그러니까요. 외교, 안보, 경제, 교육 여기에 대한 대선주자의 관점을 국민들이 확인하고 싶어하니까 보여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개인 교수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그게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그리고 기존의 대권 주자들을 능가할 정도로 그리고 현재 지금 높은 인류를 달리는 여론조사의 지지율에 걸맞을 정도의 국가 지도자다운 면모를 보여줄지 이건 사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달라는 거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찬 주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은 언제쯤으로 입당의 시기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전에 핵심은 과연 경선 전이냐 후냐가 제일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미 내부 국민의힘 경선이 다 한 다음에 가느냐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마지노선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같이 경선에 출발해야지 경선 후에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의 시간표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8월 달 안에는 입당을 하겠다라는 저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럼 8월 달 안에 들어가면 당내 후보들하고 그야말로 한판 승부를 벌려야죠. 근데 과연 이제 그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저는 지금 이 시점에 뭐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그걸 보여준 적이 없고 국민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뒤늦게나마 공보 체제가 정리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비교적 매끄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기존에 있는 후보들이 이제 백전노장들이기 때문에 아주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이제 중견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서 과연 우뚝 설 수 있을지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의 행보요. 오늘이 6.15 공동선언 21주년인데 김대중 도서관을 지난 11일 다녀왔더라고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때 다니던 이제 6.15 남북 정상회담 기념 일에 맞춰서 이제 전부 모든 자료를 이제 공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종의 대통령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중도 개혁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어느 대통령 과연 적합하느냐? 노무현 대통령을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하기도 좀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적절하다라고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김대중 하면은 뭐 호남 이미 그다음에 민주당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동교동계 과연 그 세력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도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일거상득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그래서 김대중 방문을 이제 방문한 것 같은데 상당히 길게 있었더라고요. 3시간 이상 동안 4시간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김대중 대통령 이미지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진도 좀 여러 장 두루두루 많이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이제 국민의힘에서 경선에 참여하면 또 한 명의 인물 안철수 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 이제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과 합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합당이 되고 그 이후로 경선에 참여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걸 제일 고민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4월 7일 재보선 때 윤석열 일찍 들어와서 경선을 했더라면 후보 될 텐데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안철수 사람들이. 대표요. 근데 저는 안철수 쪽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일찍 들어가 잘못해서 고사해버렸으면 정치적 미래도 없다. 지금도 여전히 불안한 거죠. 자, 안철수의 생각은 지금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서 플랜 1 어떻게 해서든지 야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거를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라는 플랜 A, B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본인의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힘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당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철수의 국민의당 사람들을 그래도 최대한 많이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아마 안철수와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지리한 공방전을 벌일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래서 그랬는지 제1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어저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도 너무 경선버스 일방적으로 출발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견제하고 나섰거든요.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너무 경선버스 일방적으로 출발시킨다면 그 부분이 제가 저는 꼭 그것이 바람직하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가면 이걸 정권 교체 버스 노선이 꼭 2번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정권 교체 버스 노선이 꼭 2번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뭐 3번도 있고 뭐 4번도 있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당장 입당 않고 버티고 우리가 독재적 세력을 만들어서 나중에 너희들하고 단일화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국민의당이 조직도 없고 힘도 없다고 해서 지지도도 낮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백기투항하라고 요청하지 마라라는 저는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 국민의당을 합당할 경우 지분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경선 때 세게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속값은 톡톡히 쳐주겠다. 그러나 급조된 조직위원장은 하나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당시는 충분히 예우해서 모셔오겠으나 왜 기타 여러 가지 조직적인 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하나도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반발하는 거 아닌가. 바로 그겁니다. 양당 통합이 순조롭지도 않을 수도 있겠네요. 양당 통합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순조롭지 않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일화보다 3배가 더 어려운 게 이제 합당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아마
물밑에서 그리고 밖으로도 상당히 아마 시끄러워질 겁니다. 예. 상당히 밀고 당기는 밀당이 있는데 이게 겉으로 너무 밖으로 표출되면 갈등이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 체제가 좀 흔들릴 수도 있죠. 네. 이 부분에 어느 정도 하느냐가 또 다른 이준석 리더십의 또 중요한 시험대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이제는 합당 수순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의 국민의힘은 일단 퇴로가 없기 때문에 합당을 하긴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지지도가 높고 힘이 커질 대로 커진 이준석 당 대표 체제가 어느 정도나 그나마 아름답게 모셔오느냐, 모양새를 갖추고 합당하느냐를 가지고 양쪽이 그야말로 치열한 밀당을, 막판 밀당을 오늘 현재 이 시간 현재 저는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체제가 이제 출범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어제 첫 최고위원회 열렸었잖아요. 예. 앞서 저희가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계속해서 견제구를 날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날 회의에 견제 발언만 놓고 본다면 저는 삼선 출신의 중진 의원의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액면 그대로만 본다면 그리고 조수진 의원의 초선이지만 또 그 부분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최고의 어떤 과제는 중진과의 케미 어떻게 잘 조화를 해놓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같은 젊은 초선들과 또 케미를 어떻게 이루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한 번도 국회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김재원 의원이 최고위원이 과거에는 이제 친박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박계 박근혜 퀴즈에 대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뭔가 어떤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계속 매일 지적하고 비판하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바람이 워낙 세게 불고 또 정권 개혁 눈앞에 왔기 때문에 큰 흐름대로 이준석 바람대로 갈 거고 다만 중진들이 적절하게 한 번씩 지적해 주는 거는 이준석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젊은 바람이 불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청년층을 전진 배치 지금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꾸려질 대선 기획단 있지 않습니까? 대선 기획단을 젊은 정치인에게 좀 맡기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한 의원은 그러더라고요. 야, 국민의힘이 30대 중반 당대표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젊은 청년층을 단장으로 하면 그거는 하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누굽니까 박용진 의원과 당 대표 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뭐 단장이 뭐가 중요하냐, 대권 주자 선수들이 중요하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민스럽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저쪽이 젊기 때문에 젊은 층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다만 똑같이 누가 젊은지 젊은 경쟁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차원의 물론 이제 흑수저를 영입했지만 또 다른 차원의 다른 면모를 보여줘야지 단순히 평면적인 젊은 경쟁으로는 지금 상태로 이준석 대표의 돌풍을 이겨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송영길 대표의 고민이 아주 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을 전진 배치하고 그러나 연령이 젊은 게 아니라 사실 시스템 자체가 젊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강성 친문이 아직도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이런 틀을 깨줘야 되는 거죠, 송영길 대표가. 그러면 굳이 젊은 층을 배치 않더라도 송영길 대표 자체가 충분히 젊지 않습니까? 젊은 당 대표인데 왜 뭐 나이만 젊고 하는 당의 시스템이나 운영은 당 운영은 전부 완전히 뭐 올드 스타일로 간다면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럼 젊은 정치인을 대선 기획단에 전면 배치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초선 의원들이 80여 명 되잖아요. 그런 초선 의원들의 생각은 또 각기 다른 것 같더라고요. 더 민초 초선 의원 모임에서 경선 연기론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이 경선 연기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나 봐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민주당은 이게 참 나쁜 좋지 않은 돌풍으로 아마 몰아갈 겁니다. 이 경선 연기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젊은 초선이 전진 배치인 게 아니라 당 체제가 젊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다. 지금 80명의 초선 의원들 보면요. 존재감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체제가 등장에 대해서도 뭔가
뚜렷하게 목소리를 낸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경선 연기론을 내세웠다. 지금 초선 의원들 내부에서 경선 연기론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선 연기론은 야 민주당이 새롭게 젊게 변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이해득실이 어긋나기 최근 때문에. 그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면서 이 경선 연기론이 좀 힘을 조금씩 더 얻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어요. 지금 오늘 오후 현재 상황만 보자면요. 경선 연기를 주장했던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지지도가 벌어졌기 때문에 연기를 해야 이재명 지사 당신한테 유리할 게 아니냐라는 논리를 내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이재명 쪽에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반대론을 더 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통쾌 양보하고 통쾌 원칙을 훼손하는 게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민주평화광장 공동 지금 대표이처럼 조정식 오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원칙 훼손하면 필패다 다음 대선은 강력한 반대를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경선 연기와 기존의 유지, 갈등, 대립이 상당히 좀 심해질 겁니다.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준석 돌풍이 대권 지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로 박용진 의원이 여권 내 여론조사에서 이제 3위로 올라선 여론조사가 좀 나와요. 참 젊은 바람에 젊은 층들이 이제 뜨는 현상인데 정치권 전반으로 한다면은 뭐 나쁘지 않은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본인 이 기세 등등에서 이를테면 박용진 의원이 나한테 1시간만 주면 뭐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CBS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잠깐 듣고 올까요? 네. 그래서 저한테 윤석열한테 1시간 주시고요. 또 이재명 지사하고 1시간 주시면 윤석열 전 총장하고도 미천 드러나게 해드리고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중진들 의원 입장에서는 아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차제에 이번에 대한민국을 말이죠. 중진과 소장파들이 한번 나와서 정말 한판 승부를 벌치면 좋겠다. 민주당. 민주당이든 저는 야당이든 말이죠. 다 국민의힘이든 이를테면 뭐 정세균, 이낙연, 홍준표라든 백전 노장들한테서 경력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런 중진 정치인들이 어차피 대권 도전에 선언했으니까 저는 박용진 의원의 젊은 정치인들하고 같이 경선 승부를 벌이는 겁니다. 경쟁을 정책 경쟁도 벌이고 또 국민앞 TV 토론도 하고 하면 국민들이 역시 젊은 새바람이 불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역시 중진들이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그렇게 가다가 최종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신진과 중진들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면 좋겠다. 당 내부 체제는 혹은 대선의 훗날 대통령과 혹은 이후에 주위에 있는 조직 체계도 중진과 신진이 같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든 야든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에게 설득하고 정책을 내세우고 그래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의 대선에 볼 수 없던 가장 역동적이고 무지개 같은 정말 볼만한 대선이 되는 거죠. 지난번 대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약간 싱거웠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이 지금 야권발 세대교체 바람 타고 최근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박용진 의원의 지지율은 또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5%, 6% 정도. 대선 주자가 되려면 여권의 대선 주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친문 지지층의 그런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또 박용진 의원은 또 친문 의원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최근 4.7 재보궐선거라든지 이번에 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쭉 보면은 일반인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던 사람이 이후에 당원들 조사에서도 전부 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심이 민심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심이 먼저입니다. 말하자면 박용진 의원이나 다른 후보도 지금 일반 여론조사에 높게 나온다면 이후에 당 조직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심, 친문 강성파 당원들, 핵심 당원들 그 신경 쓰지 말고
국민들에게 뭘 보여줄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신경 쓰라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들 신경 써서 내가 한번 다음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 제가 이제 차기 대권 주자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25명 됩니다. 25명이 제가 다음에 된다고요?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나올 사람까지 합하면 거의 많죠. 내년 대선이 3월 9일 치러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과거 대통령 선거보다 서너 가지가 완전히 다른 패턴이 있는데 이번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단기간 동안에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지율이 시간이 갈수록 요동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요동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표 아직 당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공보 대표 며칠 전에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아직 당 입당도 안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김두관 선언한다는데 곧 지금 선언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어제 했나요? 오늘 했나요? 오늘 했습니다. 아마 일반인들은 어제인지 오늘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추미애 대표도 뭐 곧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가장 최단기간에 깜짝 대통령이 벼락 당선될 수 있는 희한한 대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 대선은 과거 대선과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 완전히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단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후보를 원하는 지도자 선택도 그렇고. 그러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지지율이 견고한 편이긴 합니다. 지금. 그런데 또 이렇게 팍 치고 못 올라가거든요. 딱 핵심적으로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견고하기 때문에 오래되고 묵은 김치처럼 단단하고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대신에 신선하지가 않죠. 너무 오랫동안 이재명 지사가 뭐가 장점이고 뭐가 대단한 건지 왜 지도가 높은지를 충분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재명 지사로서는 좀 위기네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2의 탈출구를 알을 깨야 될 제2의 어떤 위기라면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이번에 시대에 이제 흐름이 제가 공정, 그다음 민생 경제, 그다음에 위기 관리 능력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두 개는 낫다고 봅니다. 공정, 민생 경제라든지 위기 관리 능력, 돌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공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이거 외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대권자와 달리 행보가 의외로 제한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단체장인데 할 수 있는 행보가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교안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글로벌 능력이라든지 문화경제 능력 아직 한 번도 보여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칫 이대로 가면 식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지난 경선 때부터니까 무려 몇 년을 본 겁니까? 5년 넘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지사도 많이 고민해야 된다. 말하자면 본인 스스로도 이준석처럼 환골탈퇴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뭐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과 다를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후보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지지율이 요동치고 변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펼쳐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마초를 피웠다면서 스스로 신고한 뒤에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NS에서 대마초 씨앗을 구매한 뒤에 재배해서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야 시각 SUV 한 대가 도심을 가로지릅니다. 경찰차가 앞을 막아서자 그대로 들이받더니 차를 돌려 도주를 이어갑니다. 중앙선을 넘어 도망가고 국도에서는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결국 망가져 운행을 멈춘 도주 차량.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축대벽에 몸을 부딪히며 환각에 빠진 듯 이상 행동을 이어갑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바로 확인을 해보니까는 누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 난 지금 서울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행설수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32살 A씨.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웠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찰이 출동하자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고 30km 넘게 도망갔습니다. 경찰이 A씨의 집을 수색해보니 집안에서는 대마초와
재배 시설이 발견됐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자상합니다. 직접 재배한 대마초 씨앗은 지난 1월 SNS를 통해 구매했고 집에 온실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SNS에서 씨를 구해가지고 올 초부터 집에서 재배 시설을 갖추고 재배한 다음에 여러 차례 피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지난 5월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경찰이 2,600여 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1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를 나이별로 보면 20대가 940명, 36%로 가장 많고 3.9%인 10대까지 합치면 40%에 달합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호텔방을 유흥주점처럼 꾸미고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성매매 광고를 보고 호텔을 찾아온 남성들에게 술과 안주를 팔면서 여성 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민모 씨와 알선책 2명을 입건했습니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면 상속 자격을 잃을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구하라법 정부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제출됩니다. 입법안에는 상속받을 사람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어기고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월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강제 집행하는 건 적법하다며 일본 정부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강제 동원 노동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없앨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위안부 강제 동원의 반인권성을 고려하면 배상금 강제 집행 신청 역시 국제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의 재검표를 오는 28일 오전 9시 반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증기일에는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뿐 아니라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검증도 이뤄지는데 QR코드에는 선거명과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등이 담겨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모두 5억여 원을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렸는데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사기 범죄에 참여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썼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왕복 8차선 교차로 동시신호가 떨어지자 흰색 차량과 검은색 차량이 나란히 좌회전합니다. 1차로에 있던 흰색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바꾸려고 하자 검정 차량이 바싹 붙더니 접촉사고를 냅니다. 의정부의 한 교차로, 역시 1차로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차선을 바꾸려다가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차량과 부딪힙니다. 26살 A씨 등은 이런 식으로 경기 북부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수리비와 치료비,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5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이른바 작전에 참여할 운전자들은 SNS를 통해 끌어모았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보면 속도를 내어서 고의 접촉해서 사고를 야기하는 수법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런 사고 경우에는 상대 차량도 이해 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갖다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주범인 A씨를 구속하고 공모자 6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불법 반출하려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붙잡힌 사람들 가운데는 외국인도 다수 포함됐는데요. 하나같이 문화재인 줄 몰랐다고 잡아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분청사기 인화문 장군입니다. 물과 기름 같은 액체를 저장하는 용기로 15세기 당시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조선 후기 상인들이 돈이나 귀중품을 담던 이 돈괴는 제작 연대와 사용자, 용도까지 알 수 있어 가치가 큰 유물로 평가받습니다. 목기류에서 도자기, 문서에 이르기까지 모두 92점. 문화재청과 대전경찰은 보물급 문화재를 해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로 1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일본인과 중국인, 독일인 등 외국인이었는데 문화재 전문 브로커나 연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첩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 부분, 이 사람이 언제 출국을 할 거다, 언제 입국을 할 거다, 뭐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가 그 사람 집만 집중적으로 이제 정밀하게 검색을 하는 거죠. 반출 수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다른 제품인 것처럼 위장해 국제 특송 화물로 보내거나 공항이나 항만 등을 통해 직접 가지고 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문화재인 줄 몰랐다고 밀반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 동산 문화재인지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일단 나갈 수 있는 거는 비문화재 확인서를 받고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발이 된다는 거죠. 일단 검색대에서 적발이 되는 순간부터는 문화재법 위반 사항이 되는 겁니다. 경찰은 압수한 문화재들을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에 넘길 예정입니다.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20만 4천여 점으로 추산됩니다. 불법 반출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청은 관계기관과 함께 더 튼튼한 울타리를 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 11일에서 13일 영국 코널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기념사진입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사진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앞줄 오른편에 있습니다. 왼쪽부터 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남아공 대통령이 있었고요. 스가 일본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캐나다 총리, 그리고 호주 총리도 보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오른쪽 앞줄의 맨 끝에 서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남아공, 인도 정상과 함께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죠. 정부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격상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념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기념사진과 어딘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비교를 한번 해보죠. 정부가 계정에 올린 사진에는 가장 왼쪽 앞줄에 서 있던 남아공 대통령이 없습니다. 원본에 비해서 문 대통령이 비교적 사진의 중심에 가 있게 되다 보니까요.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이다라는 의심과 외교적인 결례다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실수였다며 원본 사진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SNS에 올린 G7 정상회의 사진도 한번 보시죠. 원본 사진의 절반만 올렸습니다. 13명이 사진을 찍었지만 스가 총리 SNS에는 7명만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잘렸습니다. 워낙 바닷가 쪽인 가장 왼쪽에 자리하고 있었던 스가 총리여서 중심에 있는 느낌이 들진 않지만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스가 총리가 조금 더 눈에 띄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G7 정상회의 후에도 비슷한 뒷얘기가 있었습니다. 각국 정상이 분명 같은 상황의 다른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겁니다. 2018년 G7 정상회의에선 보호무역을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머지 6개 국가 수장이 대립했습니다. 당시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서 반트럼프 진영의 수장은 메르켈처럼 보이죠. 하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당시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보면 같은 상황인데도 오히려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를 향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고요. 앞선 메르켈과 마크롱의 트윗 사진에선 초점 없는 눈의 방관자 모습이었던 아베 일본 총리, 대화의 중심에서 트럼프를 노려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듯한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 사실상 처음으로 등판할 때 이 단체 기념사진을 두고도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오른쪽 제일 구석에 있었던 자리 배치 때문인데요.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왼쪽 제일 구석에 자리를 하고 있죠. 사실 단체 사진의 자리 배치의 비밀은 재임 기간이었습니다. 의장국 수장이 가장 중앙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나머지는 재임 기간의 순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줄에는 대통령, 둘째 줄엔 총리가 서고요. 마지막 줄엔 국제기구 수장들이 서게 됩니다. 문 대통령, 트럼프와 마크롱 대통령이 구석에 있는 건 당시에 취임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열린 G7 정상회의 기념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임 4년 차인 문재인 대통령이 5개월 차인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스가 일본 총리는 1년이어서 다른 총리들보다 재임 기간이 짧아 사진 왼쪽 가장 끝에 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각국 정상들의 만남은 메뉴부터 만남의 순서 또 자리 배치 등 모든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을 낳곤 하지만 알고 보면 외교적인 관례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같은 상황 다른 사진을 쓰는 각국의 마음은 그만큼 국제 무대에서 활약했다는 걸 자국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은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진과 함께 외교적인 관례와 기준에 따른 자리 배치라는 단순하고 명쾌한 설명을 달아준다면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 간 회담이 불발된 데 대해서 양국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측이 잠정 합의했던 약식 회담을 깼다고 한 데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일정상의 문제였을 뿐이라면서 다시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회담 무산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더 얼어붙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재 교수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일 정상회담이 불발된 데 대해서 일본 정부의 보도가 나왔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이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일본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열리지 않았다는 한국의 보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그리고 카토 관방장관이 일방적인 발표를 해서 유감이다라고 한국에 항의했다라고까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일방적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까? 실제 현지에서는 일정상 회의를 잡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한국이 독도 방어 훈련을 계기로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일정상으로 맞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는 설명이셨고요. 일본의 스가 총리가 G7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기자들에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신중해야 한다. 지금은 한일 정상회담을 할 환경이 아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한 걸까요? 네, 실제 스가 수상 같은 경우는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계속 비판을 해왔고, 그리고 이번에도 나라와 나라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식으로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강제징용 문제는 한국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유치하는 입장이 있고 한국에 더 협조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런 국제회의에서 조금은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입장도 필요한데 정례 같은 주장만 반복하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상황 적응을 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조금 인식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됐지만 일본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일본에서 마이니치 신문이 실제 미국의 주도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기획을 했지만 일본의 입장이 너무 강경해서 미국이 포기했다라고 일본 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의 입장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현지에서 회담을 하더라도 큰 성과가 없을 거라고, 그리고 오히려 더 이게 스가 정권의 입장을 약화시킬 거라고 판단을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이 좀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그런 화해 계기였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이런 입장이 없습니까? 네, 일본에서도 초기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다라고 기대를 했었지만 실제 이것이 불발된 것을 보면서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은 쪽이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스가 수상이 국제적인 감각이 부족하고 또 존재감을 별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일 회담을 거부했다는 이런 입장을 오히려 심어주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본 언론에도 스가 총리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본의 다른 언론에서 오늘 오전에요. 도쿄올림픽에 맞춰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을 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방장관이 바로 반박을 했죠.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다음 달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것을 타진했고 여기에 일본 정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했는데 카토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것을 정면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예전에 아베 수상이 평창올림픽에 왔던 것에 대한 답례 형태로 보더라도 외교적으로 맞추어질 수 있는 일정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큰 성과를 기대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여기에 성과가 없었을 때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일본 내에서 스가 총리 사교성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일본 내에서 스가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일본의 NHK 방송이 발표한 스가 총리 지지율은 37%로 실제 지난달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 2% 정도가 올리기는 했지만 아직도 지지율의 저하는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 올림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은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는 올림픽에 대한 중지 여론이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 야당이 스가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는데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4개 야당이 스가 총리에 대한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냈고 자민당과 연립여당은 이것을 즉각 부결시켰습니다. 일본은 올해 중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내각 해산까지도 중의원 해산까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도 있었지만 예. 스가 총리는 올림픽 이후에 이걸 성과로 중의원 해산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 한일 관계가 지금 아베 내각과 스가 내각이 좀 비슷한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일 관계 개선되는 거 스가 내각에서 어려워 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G7을 포함을 해서 스가 총리의 명확한 입장은 독자적으로 한일 관계를 결정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아베 전 수상의 아바타라고 불리는 것처럼 실제 외교 노선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신이라든지 그리고 입장이 명확하지를 않고 오히려 자민당 극우 세력 또는 아베 총리의 의도대로 간다고 한다면 현재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느끼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자율성이 좀 부족해서 한국이 기대한 만큼 성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국은 일관되게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은 견지해서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본 내부에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불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고객센터 노조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규직인 공단 노조는 이 직접 고용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노조 간 입장 차와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최고 책임자인 공단 이사장이 돌연 단식에 나섰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입니다. 경찰이 정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공단 내 전화상담 업무를 맡은 고객센터 노조가 지난 10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 요구는 고객센터 직영화, 외주 민간업체가 공공성을 띠는 국민 개인정보는 물론 민감한 건강정보까지 다루는 비정상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이 직접 고객센터를 운영하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백신 전화 받으라고 합니다. 백신 예약 전화 좋습니다. 공공성 공공기관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저희는 공공기관 직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반면 공단 직원들이 소속된 정규직 노조는 지도부 공약이라며 대화를 거부하고 고객센터 직영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정규직인 고객센터 직원을 공단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현 직원들에게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갈등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상황. 그런데 공단 최고 책임자인 김용익 이사장이 돌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정규직 노조는 고객센터 직영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게 단식 이유입니다. 건강보험 노조는 참여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고객센터 노조는 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 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아무리 대화를 종용해도 이제 되지가 않고 그래서 경영진 무책임을 비판하는 공단 내부 반응과 비정규직 제로 정책 때문이라는 정부 비판까지 나오는 가운데 고객센터 직영화를 논의할 건보공단 사무논의 협의회는 오는 18일 예정돼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3,258.63으로 마감해 하루 만에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3,252.13으로 마감해 일주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은 6.5포인트, 0.2% 상승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3원 오른 1,11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달부터 991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2,000원 오릅니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경우에 적용하던 할인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인데요. 오늘 21일 결정을 앞둔 3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부터 1인 가구와 2인 가구 등은 이전과 같은 전력량을 써도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한 달에 200kWh 이하 전력을 쓸 경우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 사용 공제 할인을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991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2,000원 오를 전망입니다. 한전은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가구와 1, 2인 가구의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7월에는 할인을 완전히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도 다음 달부터 오릅니다. 기본요금 할인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로 이전 석 달보다 16% 올랐습니다. 최근에 유가 동향을 보면은 이번 분기에도 전기요금이 조금 올라가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지고 정부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 상습적인 지각으로 악명 높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는 제때 도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푸틴보다 20분 더 늦게 도착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도 관심입니다. 이어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4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 무려 4시간 15분 늦었습니다. 2015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50분가량 기다리게 했습니다. 2016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는 2시간 늦었을 뿐 아니라 사람만한 개를 데리고 나타나는 돌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상들도 수모를 겪긴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서울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40분가량 지각한 데 이어 2016년 러시아를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도 1시간 45분 늦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도 푸틴은 34분 지각했고 2019년 오사카에서도 문 대통령은 푸틴을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날 때도 회담 예정 시간보다 35분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분 더 늦게 도착하면서 두 스트롱맨의 기싸움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2019년 북러 정상회담 때도 푸틴은 30분 늦게 도착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더 늦게 등장하면서 푸틴이 30분을 기다렸다 맞이했습니다. 외교적 결례로 비추는 이런 상습적인 지각이 회담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그저 개인적인 버릇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미국에서 또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로 추정되는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 4시쯤 뉴욕 브루클린의 한 거리에서 53살 아시아계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음식 배달을 가는 길에 복면을 쓰고 자전거를 타고 쫓아온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배달하던 남성은 등을 찔린 뒤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번 사건을 증오 범죄로 보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한 뒤 용의자를 수배했습니다.
야구대표팀이 내일 도쿄올림픽 최종 명단을 발표합니다. 추신수 선수의 승선 여부가 관심인데요. 지난 주말 김경문 감독 앞에서 홈런포를 뽐내면서 도쿄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키움을 만난 추신수의 방망이는 매섭게 돌았습니다. 안우진의 시속 152km 직구를 받아쳐 오른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이튿날도 화끈했습니다. 1회 브리검에게 깔끔한 안타를 쳐 몸을 달궜고 6회엔 전광판 바로 아래 떨어지는 125m짜리 솔로 아치를 그려 KBO 리그 첫해 두 자릿수 홈런을 채웠습니다. 실력이 된다면 올림픽에 가고 싶다던 추신수. 때마침 관중석을 찾은 김경문 올림픽팀 감독 앞에서 물오른 타격감을 뽐냈습니다. 최근 실력이라면 대표팀에 뽑히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시즌 타율은 여전히 2할대 중반이지만 이번 달만 놓고 보면 4할을 넘습니다. 무엇보다 타석에 서면 절반 넘게 1루를 밟아 왜 출루머신인지를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엔 자가격리를 거쳐 다급하게 훈련에 합류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환경도 낯설어 헤맸습니다. 하지만 고국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기량도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항상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없다라는 게 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생활 자체가 좀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승 우승에 이어 13년 만에 돌아온 올림픽 야구 2연패를 노리는 김경문호는 내일 최종 명단 24명을 발표합니다. 빅리그를 호령하던 13년 전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안겨준 추신수가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도쿄 무대에 서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지난 2013년 승부조작으로 프로농구계에서 제명됐던 강동희 전 감독이 명예회복에 실패했습니다. 제명 징계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KBL은 재정위원회를 열어 강동희 전 감독의 영구 제명 징계 해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강 전 감독 본인과 10개 구단 감독을 비롯한 농구인들이 징계를 재심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재정위원회를 소집한 겁니다. 2시간여 논의 끝에 영구 제명 징계 해제 요청을 기각하기로 했습니다. 승부조작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강동희 전 감독이 징계 후에도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고 부정방지 강사로 활동한 건 인정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BL 관계자는 이 안건에 대해 재논의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 강 전 감독의 명예회복은 앞으로도 어렵게 됐습니다. 강동희 전 감독은 원주 동부를 이끌던 지난 2011년 후보 선수들을 투입해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3년 8월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월 KBL에서 제명됐습니다. 형을 마친 뒤에는 프로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윤리 교육을 하고 유소년 선수 장학 사업을 펼치는 등 자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징계가 해제되더라도 농구 현장에 복귀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강 전 감독 본인도 알고 있었지만 두 아들이 농구 선수로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강하게 명예회복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열린 가누다베 주니어 골프대회에서 청주 방송통신고 주가인 선수가 8언더파 64타를 기록해서 여자부 종합우승과 여자 고등부 우승을 석권했습니다. 주가인은 오는 8월 개막하는 KLPGA 투어 대유위니아 MBN 여자 오픈 시드 배정을 확정했습니다. 초중고 남녀 대회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선적을 가렸습니다. 중등부에선 수원중의 임태영, 비봉중 주다예 선수가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고 초등부에선 구곡초 추예준, 금성초 박지영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철거 순서가 설마 이게 하부부터는 아니었겠죠?
12일부터 했는데 균형이 무너지는 그럼 이게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고 한솔이 하천업체가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 이게 그 공사 계약 관계상 현산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거죠? 시공사가 전체 공정에 대해서 책임은 있죠. 철거까지 그 안에 관계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거지만 현산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최종 책임자긴 하죠. 이게 총괄 책임이라고 봐야겠죠. 총괄 책임. 예. 제기된 민원과 관련돼서 공문만 보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현장 소장과 통화를 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고요. 4월 8일 날 또 핸드폰으로 재차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했던 건물이 사실상 철거가 거의 완료된 상태여서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그 민원이 있으면 가서 딱 그 민원 건물만 보고 조치를 취하신 거네요. 공사장은 굉장히 넓은데 그 주변까지 둘러볼 생각은 안 하신 겁니까? 글쎄요, 이제 우선 민원인이 그 건물에 대해서 건물 철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이유는 현장 이행에 빈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꼬리자리 규칙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공의 원청자의 경영자에게까지 형사적인 책임의 처벌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 원청의 오셨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흥망한 일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고인이 좋은 곳에 가셔서 더 행복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광주에 지금 있으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뭐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비가 그치고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와 제주도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제주 서부와 산간 지역에는 시간당 35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제주도와 영남 해안에 최고 40mm, 그 밖에 남부와 영동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서쪽 지역은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강릉의 낮 기온이 21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9도, 대전 28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이후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